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발생하니까 기본적 첫 출발을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용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와달라고 부탁드린 거고, 돌아가셨어도 실제는 그거를 끝까지 한 번은 보셔놓으면 나중에 또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넘어가고, 기본적인 재무제표 그 들으셨던 거에 대한 리뷰 플러스 재무제표 분석을 일부 뒤에 넣어놨어요. 재무제표를 보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분석의 결과들도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재무제표는 뭐가 있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그죠? 옛날에는 이걸 뭐라 그랬죠? 대차대조표. 지금도 뭐 대차대조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현금흐름표는 이 모든 게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요소예요. 중간에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뭐 분식 결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식을 하는 데가 많아요?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도 분위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100이면 100 다 분식을 했다. 작게나마.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개인 기업이 있고 법인 기업이 있으면 법인과 관련되는 적격 증빙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요. 개인은 기본적으로 세무사 재량으로 기본적으로 조금 봐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뒤에 가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하는 부분들이 그거의 핵심이거든요. 세무사들이 우리 세무검증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해당 사항들도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15억, 10억, 뭐 5억 돼 있는 게 또 한 30%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세무검증제도에 해당되는 업체, 개인 기업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그 업체들은 뭐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세무사 입장은 뭐냐면요. 세무검증제도가 우리 외부 감사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외부 감사에 준하는 거를 세무사가 자기가 기장을 하고 기장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검토해서 확인서에 사인까지 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인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봤더니 잘못됐더라라고 하면 너한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무사한테. 적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영업정지까지 들어온 상황이에요. 세무사가 영업정지가 기본적으로 6개월이 되면요. 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1년이 되면요. 자, 6개월이면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못하죠. 그렇죠?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해주던 업체인데 내가 못해주면 이 업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로 가겠죠. 내 고객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에요. 1년이 넘어가는 순간 거의 다 아웃인데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건 완전히 나의 지금까지 쌓았던 걸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 리스크가 높아요. 그래서 세무사들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개인 사업자 관련된 것도요. 과거에는 제가 그냥 잘 처리해 드릴게요 대표님 이러면서 자기 기장을 유지하고 확보해왔던 세무사들이 지금은 증빙이 없으면요. 뭘로 처리하겠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가지급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의 개념이 적격한 증빙이 없으면 다 가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대표님들이 실제는 증빙도 좀 약하고 관리하기도 편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분식을 하고 싶어도 세무사가 받아주지 못해서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식은 말 그대로 실제와 장부에 다르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 중에 현금 거래 비중이 많은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누락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도 세무조사 할 때는 뭐
와서 밖에서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지, 뭐 목욕탕 같은 경우는 뭐 사람 숫자 세알리고요. 그 다음에 수건이 트럭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걸 가지고도 추정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절세 쪽으로 가되 탈세 쪽은 이제는 모든 게 망가진다. 아까 10억 매출 누락했더니 9억 넘게 세금이 나왔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플래닝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개인 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유도하고, 법인 전환하고 나면 더더욱더 적격 증빙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되 이익이 많이 발생했죠. 그죠? 이익을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내고 갖고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면 이거 굳이 그런 리스크 안지 않고도 꽤 효과가 있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야 그거 세금 많이 나올 텐데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렇지 않다는 게 뒤에 나올 거고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FC님들한테 해주실 수 있어요? 힘드시죠? 그죠? 그에 대한 어떤 저희가 엑셀 시트하고 다 해서 얼마가 들어갔었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 세이브 되는지 비교하는 거에 대한 거를 실제 팩트 파인딩만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서를 드릴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브리핑을 하시고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전달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 재무제표면 입력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계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눠지는데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신경 쓰시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를 가면 갈수록 이해를 더 하셔야 된다. 재무적으로는 자산인데 세무적으로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무적으로는 생각하는 어떤 방법들이 이런데 세무적으로는 다른 방법이면 그 차이가 발생하겠죠. 출발할 때는 똑같은 100원짜리 자산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무상의 장부가액하고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지금은 자산상태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손익계산서에서도 손익계산서에 회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비용인데 실제 세무적으로는 비용이 부인당하는 경우죠. 그 용어를 뭐라 그랬죠? 네, 리뷰하는 거예요. 회계상으로 수익, 비용 예를 들어서 한다면 세무적으로는 수익을 입금이라고 하고요. 비용을 송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뭐 송금불산에 입금불산에 얘기 나왔죠. 용어가 어렵다 느끼는데 별게 아니다라는 거죠. 회계상으로는 수익이고 세무상으로는 입금으로 잡았는데 입금이 아니다라고 하면 입금불산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회계상으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세무상으로도 비용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송금으로.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건 비용 처리 못 해주겠어.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퇴직금 관련돼서 처리를 했어요. 회계상 비용이죠? 세무상도 비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임원퇴직금, 임원상여금, 임원에 관련된 모든 어떤 지급 규정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정관에 있어야 돼요? 정관에 찾아보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그 정관에 기본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주주총회에 기본적으로 그걸 이름을 해놨어요. 과거에 이제 원시정관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법무사들이 만들어준 정관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게 상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보수와 관련돼서 매년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그거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좀 소규모에 있는 법인들은 주주총회 해요. 배당도 한 번 안 하는데 주주총회를 그때그때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했는데 다음 연도가 되면 규정이 없는 게 되죠. 규정 없이 지출하면 퇴직금, 법정 퇴직금 있잖아요. 우리 뭐 그 10분의 1, 뭐 10%, 그 다음에 뭐 3배수까지는 된다 해서 뭐 했던 거 있죠. 다 부인당하는 거예요. 10분의 1까지는 돼, 10%는 되죠. 그거는 그냥 다 해당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급 규정이 없는 거죠. 상여와 임원의 어떤 급여와 관련된 규정도 없으면 부인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 칼을 그냥 쥐어주는 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했냐. 초기에는 우리가 정관을 변경해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정관 안에 퇴직금 규정을 다 넣어줬어요. 정관이 어떻게 돼요? 퇴직금 규정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죠? 위로금 관련된 거, 뭐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정관이 이만큼 두꺼워졌죠. 그죠? 거기에다가 또 뭐 3배 순위, 5배 순위, 옛날에 10배수, 15배수까지 넣었었잖아요. 정관이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자주 써요. 외부에 제출할 때 정관을 포함하게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정관은 그 회사의 기본적인 정책을 담은 거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이 회사에 대해서 알려면 볼 수 있는 게 정관밖에 없어요.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법인 등기부랑 정관이랑 제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막 두꺼운 걸 줘야 돼요. 두꺼운 걸 주는데 누가 그걸 전달해요? 직원이 전달하죠. 직원이 그때마다 카피하다 보니까 대표이사는 15배씩 퇴직금 가져가고 나는 한 배밖에 안 주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결국에는 그 별도 임원 퇴직금 규정 아니면 상여금 규정을 만들었다. 그걸 준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일임한 뭐 어떤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뒤에 거는 부록이니까 빼놓고 앞에 정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정관을 보면 뒤에 부록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부록을 만들어줬으니까 우리 예전에 다 모여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걸 다 카피해서 지금 업계에 쓰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정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주총회에 따른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면 부인당하거든요. 뒤에 가서 부인당하면 아까 매출 누락을 했었을 때 페널티만큼 얼마만큼의 페널티가 있는지를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올해 컨설팅의 그러니까 영업의 기본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점검해 주는 거. 이게 지금 국세청이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세무조사가 나오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준비를 해서 증빙을 마련하고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는 거. 이게 올해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죠? 제 지난번 동영상 강의에도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춤춰가면서 얘기했었던 장면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기는 자산, 여기는 부채, 여기 뭐 자본, 내 밑에 다리가 뭐 여기 기억 다 보셨어요? 그거는? 그거는 기록이 안 남으니까 안 봐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 그것도 같이 보세요. 네, 거의 다 기본적인 얘기가 다 나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무제표에서 자산은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화될 수 있는 부분과 1년 이상 지나야 유동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쪼개서 기본적으로 유동자산과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있어요. 부채도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면 유동부채, 1년 이하가 되면 비유동부채예요. 나머지는 차액은 자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서 비율 막 그 식을 보면 안 와닿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가죠.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를 봤어요. 숫자가 없기는 한데 이런 회사를 봤어요. 그럼 이 회사한테 내가 은행 입장이에요. 돈을 좀 빌려주려고 해. 그러면 뭘 보고 싶겠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보통 뭘 요구한다 그러죠?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그죠? 부채 비율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비율이 높으면 얘는 부채가 많으니까 줄 돈이 많은 상황이야. 나한테 돈을 못 갚을 수 있어.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비유동 부채하고 자본금은 우리가 자본을 이렇게 할게요. 이게 이걸 자산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를 부채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자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구조가 바뀐 건 다른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자본은 여기까지 다 자본이에요. 자, 그러면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그때 강의에도 제가 해놨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할 때도 나올 테지만 내가 1억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면 자기 자본만 1억 있어요. 그죠? 자산은요? 1억 있죠. 그죠? 야 근데 1억 갖고 무슨 사업을 해? 돈이 더 필요해. 은행 가서 2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은 1억이 있고 부채가 2억인데 그걸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자본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억이 자산이죠. 자산의 정의가 뭐죠?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뭐냐? 내가 아까 뭐 영업맨이 됐건 메카닉이 됐건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갖고 나왔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있죠. 그 능력을 뭘로 이용하겠다? 자산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자산을 어쨌든 굴려가지고 하는 게 내 비즈니스잖아요.
그 굴리는 데 있어서의 자본을 내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채 부분은 안 좋다라고 인식하는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대표하고 얘기가 안 돼요. 이 레버리지를 크게 키워가지고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운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산업은행 특히 그런데 많이 돈 빌려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찌됐건 둘 다 자본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산 부분은 이제 결국에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을 합쳐서 자산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자산을 가지고 굴려야 되죠? 그죠? 한 바퀴 굴렸어요. 돈을 벌었어요. 두 바퀴 굴렸어요. 더 벌었어요. 세 바퀴 굴렸어요. 더 많이 벌었죠. 많이 굴리면 굴릴수록 돈을 많이 벌죠. 이게 회전율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율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에 사용되는 걸 재고자산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재고자산이 자꾸 잘 굴러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은 게 좋은 거라는 거고요. 그렇죠? 자, 회전율은 계속해서 굴러가는 개념이었으니까 회전율과 관련된 부분이 재고자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항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단어처럼 보이면 회전율이 높은 걸 좋게 느끼고 부정적인 녀석이라고 한다면 나쁘게 느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죠?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